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은 전 세계의 안보 상황을 재구성하고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특정 무기 시스템의 효율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인 항공기와 대전차 미사일은 탱크의 쓸모에 대한 논쟁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현대전장에서 현대 탱크의 상당한 능력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현대전쟁에서 탱크 부대의 약점과 강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격렬한 포격작전에서 다양한 종류의 포를 사용함으로써 군대에서 포병의 중추적 역할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포병은 여전히 군사 전략에서 핵심 요소로 진행 중인 충돌에서 그 효과와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갈등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파괴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항공기에서 발사되어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높은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지며 적의 방공 시스템을 피해 중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불안한 세계 안보 상황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타우러스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차세대 타우러스 버전의 공동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안보 상황이 점점 긴장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중국과의 잠재적 군사적 충돌 위험 때문에 한국은 독립적 억제력을 구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우러스와 같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적의 주요 군사시설이나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억제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은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같은 다양한 장거리 무기와 포병, 로켓포 등 발사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서울을 포함한 한국의 주요 도시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우러스 미사일의 배치로 한국은 북한의 방어망을 극복하고 주요 군사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타우러스의 새로운 버전인 타우러스 350K를 개발 중으로 이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은 정밀도와 파괴력을 강화하여 위험한 공역에 진입하지 않고도 적의 영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국가 안보를 보장하려는 약속뿐만 아니라 지역 내 군사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주요 방위산업 회사 중 하나인 LIG, 넥스일은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FA50용 타우러스 350K의 새로운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에 사용 중인 타우러스 KEPD 350K 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고자 하며 더 가벼워지고 작아진 설계로 FA50 같은 경공격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투기에도 장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타우러스 350K의 개발은 전투기 호환성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의 우주 기반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의 CEO 크리스토퍼 드레부스 슈타트는 타우러스 350K가 전장에서 주요 요격 무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대결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상대로 타우러스 350K의 공동 개발은 약 3년 내에 완료될 것이며 LIG 넥스일이 대량 생산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FA50뿐만 아니라 KF-21과 KF-16과 같은 다른 전투기에도 통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타우러스의 국산화 버전을 계속 개발하고 사용하는 동안 세계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군대를 위해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유하고자 하지만 그 수입과 배치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행동은 국방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위산업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2월 10일 러시아의 한 신문은 독일 군 지도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도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화에서는 우크라이나에 100개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제공하여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크림 다리를 파괴하려는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 유출된 직후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타우러스 미사일이 독일 군의 존재가 있는 곳에서만 배치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성명은 베를린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를 보내지 않을 것임을 거의 확신시켰습니다. 장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제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어하려면 독일 군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저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도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요청과 영국 및 프랑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를 보내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이미 자신들의 스톰 섀도우와 SCALP 미사일을 키예프에 보냈습니다. 오슬로 대학 노르웨이의 미사일 전문가 파비안 호프만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를 이전하는 데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러시아에 도달할 수 있는 파괴력과 사정거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 차례 서방의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숄츠 총리는 2023년 10월에도 베를린의 최고 위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도달할 경우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독일이 이 갈등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을 타우러스 사용 방법에 훈련시키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특히 목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매핑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이는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의 CFR의 구스타프 씨. 그레셀 전문가의 말입니다. 파비안 호프만 미사일 전문가는 스톰 섀도우가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을 정도로 35m 높이에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타우러스보다 복잡한 구조물인 다리를 더 잘 파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주요 후방 지원 및 지휘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게 해 전장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타우러스와 스톰 섀도우와 같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전투기나 폭격기 등의 항공기로부터 발사되어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무기체계로 사정거리가 수백 km에 달합니다. 이 무기는 정밀 유도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고정된 지상 목표물 또는 이동 중인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고도의 정밀 유도 기능입니다. 이 미사일은 GPS, 레이저 유도, INS 관성 항법 시스템 등 다양한 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또한 이 미사일의 탄두는 일반 폭발물뿐만 아니라 관통 탄두, 클러스터 탄두, EMP 전자기 펄스 탄두 등 특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중에서도 타우러스 TAURUS KEPD 350K는 독일의 MBDA와 스웨덴의 사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높은 정밀 타격 능력과 강력한 관통력으로 유명하며 주요 군사시설 및 지하 벙커 등을 공격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타우러스는 메피스토 지능 탄두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최대 10m 두께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 감지 센서를 통해 이상적인 폭발 지점을 계산하여 다리와 같은 복잡한 구조물을 최적화하여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우러스는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여 스톰 섀도우나 SCALP 이지와 같은 유사한 미사일보다 훨씬 더 긴 사정거리인 500km 이상을 자랑합니다. 이 미사일은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 별도의 방해 방지 시스템 없이도 GPS 방해 신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마지막 수입국이 되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260개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공격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한국 공군은 F-15K용으로 280km 사정거리의 SLAM-ER 미사일 47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SLAM-ER의 사정거리와 파괴력의 한계로 인해 더 긴 사정거리와 강력한 탄두를 가진 미사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이 JASSM의 수출을 거부하고 JASSM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은 대체 솔루션으로 타우러스 미사일 도입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4월 한국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독립적 수입을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국방프로젝트진흥위원회에서 공군을 위한 타우러스 미사일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그해 11월에는 타우러스 KEPD 350K 미사일 수입을 위한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타우러스 KEPD 350K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공군의 전략적 공격 능력도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260개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일과 협력하여 새로운 버전인 타우러스 350K를 개발 중입니다.
이 새로운 버전은 기존 F-15K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 버전의 성능을 개선하고 확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타우러스 미사일의 다음 버전을 공동 개발하는 것은 국방 능력을 높이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세계적인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 350K 미사일의 개발 및 통합 계획은 F-16 및 FA-50과 같은 경공격기에도 장착될 수 있도록 무게와 크기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이는 무거운 전투기뿐만 아니라 가벼운 전투기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은 미사일의 유연성을 높이고 더 다양한 유형의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한국의 새로운 세대 전투기인 KF-21에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처음에 KF-21 프로젝트는 40대의 생산을 계획했으나 이후 지상 공격 능력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 한국방위산업개발원 KIDA이 생산량 감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타협안으로 즉시 20대를 생산하고 추후 추가 20대를 생산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KF-21 블라크이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지만 이 무기의 개발 진행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우러스 350K의 개발 완료는 KF-21 블라크 1에 미사일을 조기 통합할 수 있게 하여 초기 생산 계획을 복원하고 이 항공기의 조기 수출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공군의 전투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충돌 사례를 보면 새로운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통합이 전쟁 양상, 국가 안보 및 무기 수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타우러스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현명한 움직임이며 세계 방위산업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당초 계획대로 2026에서 2028년 초도양산으로 40대를 확보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모두 120대의 KF-21을 운용한다고. 지난해 말 KIDA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KF-21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초도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지만 이날 방위사업 추진위는 2026에서 2028년 초도양산으로 40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계획대로 초도양산 대수가 확정되고 KAI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최근 태국이 KF-21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를 크게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와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 흠집을 내려고 안달입니다. 프랑스와 인도네시아는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인지 높아지고 있는 KF-21 태국 수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KF-21에 대해서는 폴란드를 비롯해 사우디까지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사우디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보고 간 것도 3000T급 장보고 2배치 1, 2번 함과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성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FA-50에 커다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KF-21을 만드는 KAI가 태국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KAI는 한국을 방문한 태국 고위급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단가가 약 1천억 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태국의 언론들은 이를 집중 보도하며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KF-21의 초도 물량 40대의 평균 단가는 약 2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향후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면 생산 단가가 상당 수준 낮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영문 매체 타이거 THAIGER에 따르면 KAI는 최근 방한한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 등 태국군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FA-50과 KF-21의 경쟁력을 소개했고 태국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태국은 2015년 KAI로부터 8대의 T-50과 6대의 FA-50을 도입해 전력화했고 이번에 T-52대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또 노후화된 F-16 12대를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곧 그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태국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태국의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종이 무엇이냐로 고민 중인데요.
이런 태국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KAI는 태국이 추가 주문한 고등훈련기 T-50 시찰차 방문한 태국 관계자들에게 먼저 T-50 계열 경공격기 FA-50을 적극 소개했습니다. FA-50이 미국 F-16과 대등한 전투 성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면서도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 유지비용 보수 비용이 낮은 다목적 전투기라고 자랑했습니다. 노후화된 F-16 전투기 12대를 한국의 FA-50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지금 노후화된 F-5를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로 대체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이 계획은 무산이었습니다. 태국의 F-35를 팔 경우 주요 기밀이 중국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이런 태국의 사정을 잘 아는 KAI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의 가격은 대당 가격이 8천만 달러, 약 1천억 원 수준까지 낮춰질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또한 비행시간당 유지비도 1만 4천 달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중국이 당황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세계 공군력 3위인 중국군이 태국이 한국산 전투기를 사려는 움직임에 대해 왜 이렇게 긴장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 한국의 KF-21이 공중급류에 성공하자 중국 매체들은 이 소식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2017년 배치된 중국의 전투기 J-22이 아직도 공중급류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한국의 KF-21이 고난도 기술인 공중급류에 성공하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이 한국의 KF-21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자 중국산 전투기 시장에 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KF-21은 2026년에 인도될 예정이다. 중국산 FC-30이 언제 양산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한국의 빠른 개발에 놀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더구나 중국 공군은 태국 공군과 함께한 모해 전투에서 태국 공군의 0대4 참패했었다는 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중국 공군과 전투기의 실력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중국과 태국은 2017, 2018, 2019년에도 합동훈련을 했지만 중국은 젠10A, 젠10C 등 중국산 전투기의 훈련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태국이 한국의 FA-50은 물론 KF-21에도 관심을 보이자 중국은 당황한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 이외에도 이 사업을 흠집 내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가 KF-21 흠집 내기에 뛰어들었는데요. 지난 3월 27일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는 KF-21의 블록 1 양산분을 2020으로 양산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KF-21의 성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게재했습니다. KF-21이 본래 예상대로 40대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2020으로 양산하기로 된 것은 KF-21의 예상 성능 및 전투 시스템이 매주 복잡한 난제들을 만나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은폐되고 있는 난제들이 KF-21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며 이제 그러한 난제들을 숨기기란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는 식의 가시돋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프랑스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마치 KF-21 양산 사업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방사청은 추가 검증을 하더라도 40대 양산이라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40대 양산이 맞다. 다만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검증을 거친 뒤 나눠서 양산하는 것뿐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 매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KF-21의 공동개발자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구입한 고등훈련기 T-50과 마찬가지로 투자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제조 및 설계의 20%를 담당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완전 허구입니다. 고등훈련기 및 공격기로 쓰이는 기종은 한국의 TA-50이지 T-50이 아닙니다. 심지어 T-50 개발과 인도네시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프랑스 매체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매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고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한국에 KF-21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놀랍기 그지없다. 인도네시아는 산업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들의 몫을 지불하지 않았으면서도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을 메우기 위해 폴란드와 UAE와 접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궁금하다. 왜 폴란드와 UAE는 KF-21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 프랑스 매체 메타 디펜스는 마치 KF-21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이냐 오해를 불러오기 딱 좋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이 매체의 보도를 보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KF-21이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쓴 게 아닐까? 마치 라팔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가 준 내용을 기자가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냥 쓴 것 같다. 그런데 프랑스 매체만이 아닙니다. 분담금을 미루는 것은 물론 공동개발 자료를 유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KF-21을 깎아내리는데 동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인도네시아 언론 조너 저카터 역시 KF-21이 블록 1부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전투 능력을 모두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탄생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국방연구원이 실패작으로 선언했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게재해 인도네시아도 프랑스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조너 저카터도 틀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KF-21 보람의 초도 양산분이 20대로 감산된다고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미 감산된 것처럼 보도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최근 프랑스와 잇따라 무기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국영 방산업체 PTPAL과 프랑스 조선업체 나발그룹이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한 배수량 2000T의 스콜펜급 잠수함 2척을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에서 건조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게 분담금도 못 주는 나라가 프랑스한테 잠수함 2척을 산 것입니다. 스콜펜 이볼브드 이발브드로 명명된 신형 잠수함은 납축전지와 공기 불우 추진 시스템 AIPU 장착한 스콜펜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에서 AIP를 제거하고 리튬이온 전지만 장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잠수함 2척의 도입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년에 2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 차관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대한민국으로부터 1차 잠수함 도입 사업이 끝난 직후 바로 프랑스와 접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가 한국이 독점했던 인도네시아 잠수함 도입 사업의 듬새를 파고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잠수함은 인도네시아가 첫 도입국입니다. 프랑스는 이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해 본 것이라 아직까지 그 성능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만일 리튬이온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는 비싼 값에 잠수함을 사고도 작전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처럼 KF-21 사업에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도입한 잠수함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두 번이나 신뢰를 어기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인도네시아의 손절을 부르는 행태에 한국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HD 현대증공업이 만재 9-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기본 설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상세 설계를 거저 초도함 건조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KDDX 구축함에 대해 궁금증이 많고 기다린 분들이 많은 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에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홍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DDX 구축함은 기존 만재 8-500톤급에서 9-0톤급으로 더욱 커졌으며 그만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KDDX 구축함과 한국 해군의 대참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7일 HD 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방위사업청과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DDX 기본 설계 종료식을 가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지난 2020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DDX 기본 설계를 수주해 설계에 작수한 지 36개월 만입니다. KDDX는 현존 최고 성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에 필적하는 미래형 함정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 테 대한민국의 자기 전략 자산으로 운영될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완료한 KDDX는
완전 전기 추진 방식을 설계에 적용했는데요. 국내 함정 중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통합 전기식 추진 체계를 적용했고, 통합 전기식 추진 체계는 세계 최고급의 25MW급 초대형 추진 전동기가 탑재되었습니다. 게다가 병력 절감형 플랫폼을 구현했는데 첨단 자동화 전동화 기술을 적용해 탄약 이송 자동화 설비 및 스마트 브릿지, 자율 운항 기술 기반의 함정용 첨단 항해 보조 시스템 등이 적용되었는데요. 특히 KDDX 기본 설계의 HD 현대중공업은 함정과 연구개발 장비 간 통합 성능을 실현시켰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두함 체계 통합 역량을 토대로 방위사업청 등 20여 개 기관 및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함정의 전투 성능을 극대화시켰는데요. 박용열 HD 현대중공업 특수사업부 전무는 HD 현대중공업이 지난 50년간 해군의 선도적 함정 개발을 수행해온 경험과 한국형 함정 개발을 완료하자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기본 설계를 근간으로 KDDX는 대한민국 함정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K함정의 플래그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DDX 구축함은 기본 설계가 성공적으로 끝내고 실제 건조를 위한 개념을 정립했으며 상세 설계를 통해 구현해 나갈 예정인데요. 현재 하나오션의 수상함 설계팀은 사실상 HD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KDDX 구축함 상세 설계 역시 HD 현대중공업이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DDX 구축함은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공 능력에 특화되어 분석을 많이 했으며 전 세계 해군의 수상함 중 최상위급의 대잠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수상함의 대잠 능력까지 보유하려면 대략 3가지 장비가 필요한데요. 우선 선제에 고정된 함체의 소나와 HMS, 길다란 줄같이 생겨 함선이 끌고 다니는 예인식 소나 TASS, 배에서 줄을 달아 깊은 바다로 내려서 탐지하는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 VDS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깊이 탐지되고 함정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인데요. 현재 예인식 소나와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탑재하는 함정은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KDDX 구축함 두 종류밖에 없는 테 아쉽게 세종대왕급은 후방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장착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KDDX 구축함이 건조가 모두 완료된다 하더라도 한국 해군에선 구적의 함정만이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장착한 함정을 보유하게 됩니다. 서해는 바다가 얕아서 기존 음탐기 체계로도 문제가 없으며 남해 역시 기존 함수 소나와 신소재로 개발한 다기능 선배열 예인 소나면 만족스러운데요. 문제는 수심이 깊고 한류와 난류가 교자하는 동해입니다. 연안함대의 주력인 호위함들이 다기능 선배열 예인 소나만 끌고 다니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동해의 환경상 기존 한국 해군이 보유한 수상함용 소나로는 200m 이하 수심에 있는 잠수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선체 고정식 대형 저주파 소나와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인데 두 체계는 무게만 30톤이 넘습니다. 다기능 선배열 예인 소나는 구조적 특성상 바다 깊이 내려보내지 못하는데요. 그렇기에 정조대왕함 건조 시 선제 고정식 대형 저주파 소나를 탑재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에서 도크를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서방권에서는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통합하려면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개발한 탈레스제 CAPTAS를 사용해야 하며 고성능 버전의 경우 무게만 34톤인데요. 고정식 대형 저조파 함수 소나와 가변심도 소나를 같이 통합한 함정은 정조대왕함이 유일합니다. 미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인 주말트급도 가변심도 소나를 통합하지 않았으며 장비를 통합하려면 배수량이 최소 6영톤 후반은 넘어야 하고 선제 후미에 상당한 공간을 배정해야 하는데요. 배수량 7영톤급인 미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가변심도 소나를 통합할 수 있는 기본 배수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 해군의 알레이버급 구축함도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컨스텔레이션급을 새로 만들어 배치하고 있으며 알레이버급에 장착하려면 함정을 재설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 해군이 보유하거나 미래에 보유할 함선 중 동해에서 제대로 된 대잠전이 가능한 함선은 새로 배치될 정조대왕함이나 개발 단계부터 정조대왕함과 동일한 대참 장비를 갖추게 KDDX 구축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한국 해군의 수상함 중 동해에서 제대로 탐지할 수 있는 함선은 아직 없는데요.
그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을 60%로 줄이는 대신 중량과 최적을 절반으로 줄인 CAPTASE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우리 LIGBIX1이 라이센스가 아닌 더 소형화로 설계되어 새롭게 만들고 있으며 이 0톤급 이상 함정에 장착이 가능할 정도로 작아졌는데요. 그래서 필리핀에선 호세리자맘에 VLS 시스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조 시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 시스템 공간을 확보해 건조했으며 울산급 배치3도 통합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아무리 정조대왕함과 KDDX 구축함이 대잠 성능이 좋아도 동해 해상분계선에 바짝 붙여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동해에서 작전을 펼치기 위해 부담이 없는 것이 울산급 호위함입니다. 울산급 배치3는 16셀의 VLS 시스템만을 장착했기 때문에 다목적 작전 수행 능력에서는 매우 제한적인데요. 울산급 배치3에도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톤수를 풀 때 울산급 배치4는 배수량 1,000톤을 늘려 대잠 능력과 대공 능력을 확대시켜 다목적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도는 총 사업비 약 52억 달러, 하나 6조 8,200억 원에 달하는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P75L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노후 잠수함을 새 잠수함으로 교체하려는 이유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도는 독일과 손을 잡고 6척의 스텔스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TKMS이 인도와 신형 잠수함 건조를 위한 양해각서의 모유를 체결한 것입니다. 독일 마린 시스템이 엔지니어링과 설계 및 컨설팅 지원을 담당하고 인도가 잠수함 건조와 납품을 맡는 형식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잠수함은 인도에서 건조됩니다. 인도에서 잠수함을 제조하면 건조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번 인도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막판에는 총리까지 인도에 투입하며 강력한 경쟁자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독일의 강력한 경쟁자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국의 하나오션을 따돌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인도는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들이 노후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 기업과 함께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한국과 독일 기업을 두고 저울질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인도와 잠수함 건조 협력을 했던 경험이 있는 독일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TKMS는 이미 1980년대에 인도와 계약을 맺고 잠수함 4척을 건조해 인도 해군에 취역시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독일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P75L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하나오션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인도 차세대 잠수함에 탑재할 잠수함용 배터리 사업에 적극 나선 것입니다. 얼마 전 한화는 인도 정부의 P75I 프로젝트에서 잠수함의 배터리팩에 대한 한화의 최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을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는 배터리 사업 협력은 물론이고 앞으로 인도에서의 연구개발 및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배터리는 알짜 중에 알짜로 불립니다. 따라서 비록 잠수함 수주는 놓쳤지만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AIP를 탑재한 국내 최초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건조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배터리 기반 AIP에는 국산화에 성공한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탑재됐습니다. 한국은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개발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탑재하면 납축전지에 비해 수중 지속 항해와 고속기동 시간이 늘어나고 수명이 2배 이상 연장됩니다. 따라서 잠수함의 전투 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1984년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급 개발을 시작으로 1980년대 후반 장보고급 3000T급을 탄생시킨 하나오션 옥포조선소는 한국 해군 잠수함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오션 조선소에서는 장보고 P급 배치 건조가 한창이며 지난 2014년에는 잠수함 연료전지 개발을 완료해 독일을 긴장시켰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도산 안창 5급 잠수함을 직접 설계, 건조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 5함은 기존의 독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장복 209급, 손원일 214급과는 달리 설계부터 건조까지 우리가 직접 건조한 잠수함이라는 데에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 VLS를 6기 탑재해 적국 해안에 몰래 침투해 수백 킬로미터 바깥에서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함의 별명은 바다의 조용한 저격수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장점은 삼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 즉 시한성, 긴급 표적 선제 타격과 KMPR,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바다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괌 근처에서 열린 텐덤 스러스트 다국적 훈련에서 각국 잠수함들이 어뢰에 실사격 훈련을 했는데 첫 순서인 장보고급 잠수함 2000함이 표적이었던 미 해군의 배수량 1만 2천 톤 규모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함을 단 한 발로 격침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보고급이 수상 배수량 기준 1200톤이니 문자 그대로 10배쯤 큰 군함을 한 방에 날려버린 셈이었습니다. 원래 클리블랜드급은 덩치가 큰 만큼 어뢰 한 발만으론 격침시키기 힘들어 표적으로 쓰였는데 실제로 한국은 한 발만에 바닷속에 가라앉혀 미국을 포함해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나라 잠수함들은 이날 사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미 해군은 원샤트, 원힛, 원싱크라는 말로 장보고급 잠수함인 2000함의 해군들을 칭찬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독일의 기술을 따라잡으려 애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독자적으로 잠수함 배터리를 만들고 도산 안창 5급 잠수함을 직접 설계, 건조하며 마침내 제진제 국산화에까지 성공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6월 15일 하나오션은 올해 함정의 진동과 소음을 줄여 작전 성능을 높여주는 도료 제진제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진제는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의 위치가 상대에게 노출될 위험을 낮춰 은밀한 작전 수행을 돕는 제재입니다. 제진제는 지난 30년간 미국과 독일 등 수입에 의존해왔지만 공급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주문 수량의 목표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의 도료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일정 변경 등으로 유통기한을 넘기면 일부 수량을 폐기하거나 반대로 통관 절차 등으로 수급의 오랜 기간이 소요돼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하나오션이 개발한 제진제는 수입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최소 주문 수량이나 통관 절차 등의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생산 효율도 높습니다. 더구나 로이드 성급 노이즈 레지스터 인증서를 획득해 국내외 함정은 물론 특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총동원해 현재 하나오션의 조선소에서는 도산 안창 5급보다 크기와 배수량을 대폭 확장한 장보고 3 배치이가 건조되고 있습니다. 장보고 3 배치이는 AIP 탑재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수중 작전 능력 탐지, 능력 무장 등에서 앞선 기술이 적용됩니다. 폴란드는 한국이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과 배터리 기술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K 흑표 전차 1000대, K고 자주포 670문, 초음속 경공격기 FA50 48대 등 지난해 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며 한국 방산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잠수함 구매 사업을 진행한다면 잠수함도 한국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디펜스 24데이 컨퍼런스에서 올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도입 예정인 잠수함의 대략적인 요구 성능도 소개했습니다.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어뢰는 물론 침략자의 영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수주 경쟁에 유럽뿐 아니라 그 너머의 파트너들도 초대하고 싶다. 즉, 입찰 참여 대상을 유럽 업체만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이 발언을 두고 디펜스24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을 오르카 프로그램에 우선 초청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과거에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독일의 212CD급 잠수함,
스웨덴의 A26급 잠수함을 잠재적 계약 대상으로 고려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K방산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한 데다가 폴란드가 요구하는 SLBM급 대지 타격 능력은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이 가장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한국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처럼 폴란드 국방부가 유럽 외 다른 국가의 잠수함 도입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하늘과 땅에 이어 바다에서도 K방산이 폴란드 수출 대열에 합류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를 독일이 가져간 것은 한국에게 오히려 반사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장 잠수함이 급한 폴란드가 독일의 일감을 맡기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잠수함 배터리 건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도 잠수함 건조 사업은 앞으로 독일 마린 시스템 TKMS는 잠수함 엔지니어링을, 한국은 잠수함용 배터리를, 인도는 잠수함 건조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